안녕하세요. 한국문화국제교육운동본부 김태진입니다. 먼저 재외동포 후세교육에 힘을 쏟고 계시는 한글학교 선생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 또한 8년간 한글학교 교육에 종사한 경험이 있기에 누구보다도 선생님들의 노고와 또 그 교육 현장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더욱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 제가 맡은 과목은 효율적인 학급 운영과 수업 운영인데요. 수업과 학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학습 대상자의 특성과 또 특정한 환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시는 우리 재외동포 후세 학생들의 공통적인 환경인 이중언어 환경과 이중문화 환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는 시간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중언어 문화교육과 한국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중언어 환경, 그리고 이중문화 환경, 그리고 이중언어 문화교육과 세계시민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중언어 환경입니다. 이 이중언어 환경은 이중언어자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중언어자는 그 이중언어자를 규정하는 정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 능력에 따라 한번 규정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언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하는 최대론적인 입장이 있는가 하면 모국어 외의 다른 언어는 그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만 구사하면 된다라는 최소론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데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가능한 정도의 그냥 적당한 정도, 그냥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 이렇게 중간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 재외동포 후세들이 어떤 입장에서의 이중언어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네, 당연히 최대론의 입장이겠죠. 두 가지 언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잘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방금 전에는 언어의 능력에 따라 이중언어자를 구분했는데요. 지금은 언어를 배운 시기에 따라 이중언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대등 이중언어입니다. 대등 이중언어는 제1 언어를 배운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2 언어를 배워서 두 개의 언어 체계가 모두 독립적으로 생긴 이중언어입니다. 즉, 두 개의 언어가 서로 대등하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우리 과거에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지만 과거에는 중학교 때 영어를 배웠었죠. 그렇게 배우는 대중 언어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문제는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2 언어로 들으면 그것을 다시 제1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서랍이 두 개예요.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해 보면 내가 영어를 들으면 일단 한국어 서랍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다시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서랍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합성 이중언어입니다. 합성 이중언어는 어릴 적부터 두 언어를 동시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체계 안에 두 언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중언어자는 합성 이중언어자라고 그러는데요. 서랍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한국어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들리면 그냥 서랍 하나 빼서 영어를 빼면 되죠. 한국어 할 때는 한국어를 빼면 되고 이렇게 훨씬 더 수월하게 번역을 과정에 거치지 않는 언어를 합성 이중언어라고 하고 우리는 이들을 더 유창한 이중언어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재외동포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두 언어를 동시에 배우니까 훨씬 더 유창한 이중언어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그런 유창한 이중언어인이 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바로 뇌사진인데요. 특별히 브로커 영역입니다. 브로커 영역은 언어를 체계화하는 언어 중추 영역으로서 여기 사진을 딱 찍어 봤더니 아까 어려서부터 언어를 동시에 배운 학생 합성 이중 언어자의 뇌는 이렇게 굉장히 언어 중추가 아주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두 개의 언어를 배운 이중 언어자들은 인지 능력이 다른 단일 언어보다 훨씬 더 앞서고 새로운 정보를 배울 때도
두 가지 언어의 인지 체계가 함께 동원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꽤 좋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경우에는 바로 이들이 정서적 안정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우리 제외동포 학생들에게 이중 언어는 어쩌면 굉장히 필수적인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은 정말 이중 언어가 유리하다는 시험은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연구들을 한번 종합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언어 두뇌자의 장점입니다. 자, 이중 언어 교육은 풍부한 언어적 경험과 두 언어의 식별 능력 발전을 통해 최상의 인지 두뇌의 가능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부터 볼게요. 강한 사고 능력의 발전, 그 다음에 수학적 개념 이해, 읽기 이해도 가능하고요. 집중력, 기억력, 결정력도 향상되고 논리적이고요. 문화에 대한 인식도 배양되는 만큼 굉장히 좋은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도 좋고 학문적 수행에도 당연히 높아서 특별히 국가에서 보는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미래에 대한 준비도 좋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두 개의 언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이중 언어를 하는 학생들의 장점이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들 잘 인지하셔서 바로 우리 학생들이 혹시 이중 언어에 언어 공부하기 싫어할 때 이런 장점들 하나씩 잘 설명해 드리고 또 학부모님들한테 잘 알려드리면 좀 더 한글 학교를 신나고 재미있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중 문화 환경입니다. 이중 문화 환경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글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면 당연히 언어 안에는 문화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학교에서는 또 다시 문화 교육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태권도라든지 한국 문화 수업도 있고 한국 역사도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은 언어와 문화를 지금 동시에 잘 배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글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배우는 것이고 그 외에 5일 동안은 현지 학교에 다니고 현지 문화에 그리고 현지 친구들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 제외동포 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지 문화가 바로 1차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문화는 바로 두 번째 문화인 종속 문화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위 문화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문화를 배울 때는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이제 두 가지 문화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개념을 이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학생이 소유한 문화나 배경 지식이 이게 바로 1차 문화겠죠. 이 1차 문화, 이때의 학교는 한국 학교가 되겠습니다. 즉 이들의 1차 문화에 한국 학교에서 배우고 의도하고 있는 문화 또는 지식과 차이가 생기면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죠. 두 개의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다름에서 오는 갈등이 생기고 어떤 학생들은 이 두 개의 가치를 잘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한 문화는 좋아하지 않고 굉장히 싫어 배타적이게 되고 한 가지 문화만 수용하고요. 아주 안 좋은 경우는 두 문화 모두를 거부하면서 주변인으로 막 남게 되는 그런 부작용까지 낳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의 문화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좀 더 잘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갈등의 어원을 잠깐 볼게요. 이제 conflict의 이 어원은 바로 crisis라고 합니다. 갈등. 근데 이거를 크라이시스가 한국말로 하면 위기죠. 그래서 이 위기를 한번 뜻을 봤더니 위자는 위태로울 위자에다가 기자는 기회의 기자예요. 결국 화가 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의 기회다. 그래서 이들이 두 개의 문화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이것을 기회로 해서 잘 극복하도록 도와줬을 때 훨씬 더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글자에서도 벌써 두 개의 다른 문화가 보이는 듯 하죠. 예, 그럼 우리 어떻게 이런 두 개의 문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문화 차이 극복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양문화의 다름을 인식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예,
언어도 어쩔 수 없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듯이 문화도 다르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시켜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결국 이제 한국 학교의 교육 철학을 잘 주지시켜야 되고 일관된 행동 양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현지 문화가 더 편하다고 해서 현지 문화대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한국적인 문화를 잘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이제 교사를 할 때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서 제가 늘 신경을 쓰던 친구였는데 하루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엉덩이를 의자 끝에 걸치고 완전히 이게 이렇게 거만하게 다리 쭉 벌리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굉장히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막 이제 뇌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한테 똑바로 앉으라고 하면 이게 내가 이거 편한데 선생님이 왜 자꾸 한글 학교에서는 이런 것까지 간섭하느냐 하고 또 이렇게 반항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국 학교에서는 한국 문화를 가르쳐야지 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볼보야 한국에서는 어른 앞에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앉으면 예의가 없게 보인단다. 한번 똑바로 앉아보겠니? 이렇게 말을 했더니요. 그 친구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오! 코리안 스타일! 그러면서 정말 자리를 딱 고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정말 반항하지 않고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그 친구가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잘 가르치면 또 잘 따라오는 친구들이니까 일단 선생님들께서 일관된 한국의 문화 양식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개인의 성향 따라서는 반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반항하는 대로 또 다른 선생님들의 지혜와 어떤 노력으로 학생들을 잘 지도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구사항 조절입니다. 학생들은 아무래도 한글 학교 오기 싫죠. 다들 좀 만화, 영화 보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축구나 음악 등 다른 활동을 할 때 와서 어려운 한국어를 배우니 얼마나 학교 오는 것이 불만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툴툴대게 되고 아주 또 다른 반항의 형식도 취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그 행동의 이면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고 학생들을 잘 지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바로 그 윌리엄 글래저의 인간의 기본 욕구라는 이 4가지 틀을 이용하면 좀 더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래저는 크게 사람이 4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욕구. 그래서 그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고 인정을 받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집단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유능성. 그리고 강요가 아니라 내가 이 집단에서 무언가를 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자유의 욕구, 그리고 재미, 즐거우면 또 그 집단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 아이의 불만을 이 4가지 중에 하나로 잘 충족시켜 주면은 한글 학교에 잘 적응을 하고 두 개의 문화에서도 갈등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좀 나이가 많았던 학생 있죠. 그 학생을 이제 와서 한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그 학생을 반장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반에서 이제 반장을 하고 동생들을 이렇게 지도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훨씬 더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동시에 아이들도 선생님 말보다는 그 형 말이나 오빠 말을 훨씬 더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어떤 그런 활동이나 어떤 기본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런 아이들의 욕구를 어떤 방법으로 잘 만족시켜 주나를 선생님이 지혜를 가지고 지도하시면 훨씬 더 한국 문화 또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대화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혹시 학생들이랑 대화 많이 해보셨어요? 한국 학교가 너무 바쁘죠. 대화할 시간조차 없는데 그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권합니다. 근데 이 대화를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 선생님들은 보통 이제 학생이 어떤 고민을 얘기한다거나 학생과 대화를 나눌 때 난 교사니까 내가 바로 이 아이들한테 빨리 즉각적으로 어떤 좋은 조언을 해줘야 되고 꼭 해결점을 말해줘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이나 조급함 같은 것을 갖게 되지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제대로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마음의 편안함을 얻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신뢰감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그 아이의 마음에서 많은 투쟁이 있는 걸 잘 몰랐는데 특별히
한국보다 국가 경쟁력이 높은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지역 이런 데서 느끼는 인종차별도 굉장히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민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아이들 마음 안에 또 많은 상처도 있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은 치유가 되더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현지 학교에서는 도와줄 선생님이 없는 거죠. 그리고 현지 학교 친구들하고 할 어떤 소재나 지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한국 학교에서는 나의 이 어려움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학생들은 굉장히 배려를 받고 있고 격려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학교를 정말 내가 마음으로 굉장히 따뜻함을 받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적응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특별히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잘 들어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한글 학교를 정말 나의 든든한 백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또 똑같은 학생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제 아까 이제 좀 나이 차이가 많은 학생이 와서 제가 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주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매주 전화를 하고 뭐 일기 썼니, 숙제했니, 엄마랑 꼭 한국말을 해라 뭐 하면서 제가 늘 전화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줬습니다. 이제 학기말이 됐는데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특별히 이제 늦게 한글 학교에 왔는데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셔서 고맙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근데 우리 아이가요 선생님을 스토커라고 불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제가 저는 정성을 쏟는다고 쏟았는데 그게 걔한테 굉장히 부담이 됐나 봐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막 웃으시면서 아니라고, 미국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한국 학교로 갔는데 이 한국 학교 선생님이 맨날 전화를 하시고 뭐 숙제하냐 그러고 막 투덜투덜대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너네는 이런 선생님 없지? 너는 이런 학교 안 다니지? 난 이런 학교 다니면서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현지 학교에서 도움을 받거나 현지 학교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정말 든든한 나만의 교육의 장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중 문화에서의 갈등을 잘 극복하고 조화롭게 수용한 학생들은 간문화 능력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간문화 능력은 해당 문화에 대한 태도, 지식, 해석, 설명, 발견, 그리고 비판적 문화인식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나 타문화권 사람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활발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타문화 출신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두 개의 문화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 한국 학교에서는 간문화 능력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받을 뿐만 아니라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 학교에 와서 한국인들을 만나고 문화도 배우고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또 소중한 가치도 경험하게 되면서 단순히 문화의 표충부, 즉 한국 음악, 한국 음식, 한복, 태권도 이런 그런 한국 문화의 표충부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신념이나 가치 등 심층부까지 모두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틀에 대한 경험이 가능해지고 되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한글학교 학생들은 지금도 두 개의 문화 사이에서 나름의 균형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두 개의 문화 사이에서 정말 끊임없이 갈등을 하면서도 새로운 문화적 성숙도를 가진 학생들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한글학교는 강력한 다문화 기능을 가진 학생들을 개발해내고 또 학생들이 그렇게 육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긍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키워낸 간문화 학생들이 또 우리 어떠한 또 미래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더 많이 갖게 될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말할 나위 없이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죠.
그리고 앉아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는 정말 지구촌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어떤 국경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화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는 바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다원주의일 때인데요. 이 다원주의의 큰 특성은 바로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소수자, 즉 마이너리티에 대한 존중을 하고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한 인정을 하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는 어떤 하나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를 서로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통일되는 것이 좋았지만 이제는 바로 공존과 조화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이 그 이민자의 나라로 구성된 그런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멜팅팟이라고 해서 윤곽로 정책이라고 했죠. 즉 다른 모든 문화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녹여서 하나의 통일된 문화를 만들어낸다. 즉 다름 속에서 하나를 추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주민들을 다 자기네 문화에 어떤 동화시키는 거였고 일치를 목표로 삼았다면 이제는 바로 다른 것들이 공존하게 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키워낸 바로 한글학교 인재들은 정체성, 즉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뿌리가 튼튼한 인재로서 길러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중언어 능력, 즉 인지 능력과 함께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진 이중언어 능력자, 그리고 조화와 중재 능력을 가진 간문화 능력자를 키워낸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한글학교는 단순한 뿌리교육 외에도 정말 세계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낸 이중언어 문화교육의 완성의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정말 능력 있는 세계 시민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미래에도 여러분은 아주 능력 있는 세계 시민을 양성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국 학교 교사 여러분들은 재외동포 교육 외에도 세계가 원하는 인재 양성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심을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기 바랍니다. 정말 한글학교, 주말 한글학교 하시기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이런 긍지를 갖고 학생들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자긍심, 그리고 자신감들이 학생들에게 전해질 때 좀 더 좋은 효율적인 수업과 효율적인 학급 운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수업이 조금 덜 재미있더라도 또 학급 운영이 조금 서툴더라도 선생님이 이 자신감 있는 이미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정말 세계 시민을 양성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학생들에게 잘 전달돼서 좀 더 효율적인 수업으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학급 운영과 수업 운영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